자, 여러분 교재에 상업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거기에 뭐 우리가 상업지의 뭐 사회적, 경제적 조건, 물리적 조건이 나오는데 용어 좀 하나 좀 배우면서 가겠습니다. 이 물리적 조건에 가로란 용어가 나와요. 가로. 이 가로란 용어는요, 이 고객이 통행하는 장소를 가로라고 합니다. 자, 이 고객이 통행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거지나 공업지보다는 상업지에서 더 중시되는 요소가 가로죠. 자, 가로란 용어 이제 배울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이제 배우게 될 용어가 이 상권을 또는 뭐라고 하죠? 우리 배후지 또는 시장 지역인데, 또 우리가 상업지 입지 선정 배울 때는 이 상권 배후지를 또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195페이지 보시면은 공간 균배의 원리가 나옵니다. 자, 이 경쟁하고 있는 점포들 간에 이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원리가 공간 균배의 원리인데, 이 공간 균배의 원리에 따라서 이 점포의 소재 위치에 따른 분류 4가지가 나오죠. 자, 그 4가지 중에서 우리는 시험 지문에 특히 이 정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산재성 점포입니다. 특히 산재성 점포 좀 주의해 두시면서, 자, 우선 집심성 점포가 나오죠. 집심성 점포는 상권, 배후지의 중심부에 입지합니다. 마음, 심자, 피가 심장으로 모이듯이 점포들도 중심부에 모여야 돼. 이 배후지의 중심부에 입지를 해야 어떻게 돼요? 우리 유리한 유형의 점포인데, 시험 지문에는 백화점 도매상이 많이 나오죠. 집심성 점포에는 백화점 도매상, 그리고 또 요것 위에도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영화관, 뭐 호텔, 고급 음식점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집재성 점포는 배후지의 중심부에 입지는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동일한 업종의 점포들이 한 곳에 집재 모여 있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입니다. 이 규모는 좀 크고 이익률도 높은 점포인데, 은행, 보험, 증권회사나 관공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산재성 점포는, 자, 여러분 소매 점포에 있어서의 이 상권의 크기, 여러분 소매 점포의 상권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점포들의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업종의 점포들이 분산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산재성 점포인데, 시험에는요 세탁소와 잡화점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세탁소, 잡화점, 어물점, 그리고 뭐 미용실, 뭐 통닭집, 뭐 이런 점포들이 다 산재성 점포죠. 자, 이 집재성 점포보다는 규모는 좀 작고 이익률도 낮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지역의 국부 일부분이죠. 그래서 동업종의 점포들이 국부적 중심부에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로서 농기구를 판매하는 점포, 종묘상점, 석재점, 어구점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점포 등이 되겠죠. 자, 시험 문제 17회, 20회, 22회 3번 또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죠. 자, 그리고 상품 유형별 점포의 분류가 나오죠. 자, 상품 유형별 점포의 분류 우리가 17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는데, 이 편의품점은 여러분 뭐 GS라든지 CU 뭐 이런 점포들이 편의품점입니다. 일상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는 점포로서요, 고객의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반복 구매가 이루어지는 상품입니다. 이 주택에서 도보로 한 10분에서 20분 거리에 보통 있고요. 이 중심지 기능이 가까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저차원 중심지에 입지를 하는 점포가 편의품점입니다. 자, 이 편의품점보다는 좀 가격이 비싼데, 이 고객이 상품의 가격이나 품질, 디자인, 색상, 포장, 뭐 서비스 등 여러 점포들과 비교를 하여 구매를 하는 점포를 말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고객의 취미나 기호 등이 잘 반영되어 있는 특히 의류 같은 점포가 여기에 해당하죠. 자, 그리고 전문품점은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기 위해서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중심지 기능이 먼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고차원 중심지에 입지하고 이윤율도 높아요.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광고가 이미 되어 있는 유표품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대표적으로 요즘 외제차 많죠. 고급 승용차를 판매하는 점포, 고급 의류, 고급 양복 같은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고급 시계 뭐 이런 거 판매하는 점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세 가지 있죠. 편의품점, 선매품점, 전문품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 96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상권 분석 모형이 이제 나오는데, 그 밑에 상권의 개념이 나오죠. 요 상권은 배후지, 시장 지역이라고 하고, 또는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이 상권입니다. 자, 이 고객이 이 존재하는 지역을 상권이고요. 자, 우리 또 시험 출제를 또 이걸로 출제하죠. 우리가 또 점포에 있어서의 매출, 이 점포에 있어서의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 점포에 있어서의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을 상권입니다. 즉 고객 및 점포를 흡인하는 지리적인 영역을 상권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상권의 범위는 고정된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전철 노선이 연장되면 주거지도 확대되기 때문에 상권의 범위도 확대돼요. 상권의 범위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면서 변한다. 가변적입니다. 예? 그러면은 여러분이 구매 빈도, 여러분 구매 빈도가 높은 상품은 어떤 상품이에요? 여러분 구매 빈도가 높은 상품은, 구매 빈도가 높은 상품,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건데, 예? 이런 상품은 상권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작아요. 근데 구매 빈도가 낮은 상품은, 예를 들어서 내구성 있는 상품은 고객이 원거리에서도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상권의 범위는 높아요. 구매 빈도와 상권의 범위는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걸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고, 자, 관련해서 우리가 좋은 상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리 상권, 고객이 존재하는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야 구매력이 좋죠. 소득이 높아야 되고, 또 상권을 형성하는 지역의 면적은 좁은 것보다는 넓어야 좋아요. 상권을 형성하는 지역의 면적 넓어야 좋고요. 그리고 또 관련해서 인구 밀도, 1km, 반경 1km마다 인구가 어느 정도 되냐, 인구 밀도도 높아야 되고, 또 고객 밀도, 자, 고객 밀도, 여러분 가로에서의 고객에 있어서의 보행 인구, 또 차도에 있어서의 이 교통 인구 더해준 게 고객 밀도인데, 고객 밀도도 높아야 우리는 좋은 우리 상권이 형성이 되는 거죠. 좋은 상권이 형성되기 위한 조건이 우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뭐 기본적 개념인데 확인해 두시고, 여러분 97페이지에 상권 획정 기법 22회 시험에 출제됐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공간 독점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일정한 지역의 공간을 독점하는 확정 상권의 형태입니다. 확정된 상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에 제한을 두는 업종이나 면허가 필요한 업종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한 체인점이 여기에 해당하죠. 자, 시장 침투법은 영속된 이 상권이 중첩이 돼서 상권이 중첩되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는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분산시장 접근법은 우리가 특정 지역만 공급을 하는 불영속, 영속된 것이 아니라 불영속된 상권을 우리가 나타내는데, 문제는 이 시장의 분화, 시장이 여러 개의 시장으로 나누어지는 시장의 분화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일정한 어떤 지역에 우리가 공급을 하는데, 상품을 공급하는데 뭐를 하냐, 우리가 그룹, 집단별로 차이를 두어서 공급해요. 그래서 매우 전문화된 상품을 특정 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예를 들면 고급 가구점, 뭐 이런 점포가 분산시장 접근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 자, 그 내용이 여러분 거기에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인데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학자들의 견해가, 여러분 이제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나오는데 출제를 또 우리가 하는데, 최근에 계속
계산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시험 문제도 우리가 출제가 되는 또 범위가 되겠습니다. 학자들의 견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또 최초의 우리 나오는 1929년에 나타난 또 최초죠. 네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이 나옵니다. 자, 이 네일리에 있어서의 이 소매 인력의 법칙. 자, 네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인데 이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응용하죠.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은 두 물체 간의 인력은 두 물체의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그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응용해서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네일리는 도시 단위를 기준합니다. 우선 도시 단위를 기준해서 우선 구하게 되겠고요. 또 이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촉점. 자, 중심지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 자, 이 중심지 간에 우리가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거죠. 중심지 간에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이론인데, 이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이론을 말하겠죠. 자, 관련해서 우리가 네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인데, 그래서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응용한 무슨 모형이냐 하면은 이 중력 모형입니다. 자, 이 중력 모형인데, 자, 여기 A 우리가 도시, 그리고 B 도시가 주어졌겠죠. 자, B 도시 인구는 B, A 도시 인구는 A라고 했을 때 이 직선 거리를 말하죠. 자, 이때 상권의 경계는 어떻게 돼요? 중심, 도시 중심의 크기가 작은 A 도시 가깝게 상권의 경계가 결정되는데 이것을 분기점인데, 자, 그럼 이 분기점이 이 C 도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도시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C 도시 소비자에 대해서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도시의 크기인, 두 도시 크기인 뭐에 비례한다? 인구에 비례해요. 인구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이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 이 분기점으로부터의 우리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그러면은 이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 요게 바로 우리 x 킬로미터. 그리고 여기서 요 거리는 y 킬로미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거리 제곱의 반비례인데, 여러분 시험 문제에 22의 같은 이 비례를 뭘로 출제해버려요? 반비례. 그럼 반비례는 뭘로? 비례로. 이렇게 바꿔서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좀 주의해 두시고, 이 중력 모형 요 수식을 우리는 13회 시험, 그리고 22회 시험, 25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25회는요, 요 말을 주어지고 이 법칙 뭐냐, 소매 인력의 법칙, 이걸 출제를 25회 개념을 출제했어요. 2년 전에 출제했죠. 자주 우리가 요 중력 모형 많이 나오는데 계산 문제도 많이 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계산 문제 또 출제를 또 많이 하는데, 이 계산 문제는 또 여러분 17회 시험, 그리고 24회 시험, 그리고 또 작년 26회 시험에 또 계산 문제를 또 출제했어요. 그럼 계산 문제가 우리가 24회, 26회 계속 출제하고 있는데 작년에 출제를 또 했거든요. 그럼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원리를 알 때 여러분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을 유인력이 있거든요. 그럼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유인력은 인구에 비례할 때 비례는 뭘로 가냐면요, 분자로 가고요. 거리 제곱의 반비례, 반비례는 분모로 가요. 거리 제곱에.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A 대, 이 비례식이거든요. A 대 B는 분수식인 B분의 A로 이렇게 우리가 비례식을 분수식으로 고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C 도시에 있는 소비자가 A 도시로 몇 명 물건 사러 가면은 나머지는 B 도시에 몇 명 물건 사러 갈 거냐. 이 상대적인 소매 잠재력의 크기를 구하는 게 네일리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자, A 도시로 얼마만큼 인구를 유인해 갈 거냐 대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대 B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은, 자, A 도시는 인구 유인 비율은 뭐에 비례? A 도시의 인구 A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B 도시로 인구 유인 비율은 B 도시 인구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수식을 이걸 쓸 줄 알면은 이제 문제가 다 풀려요. 계산 문제는 이 수식을 쓸 줄 알면 다 풀리는 거죠. 그럼 이 수식은 어떻게 쓰죠? 내항이곱, 이 내항이 곱은 b 곱하기 x제곱은 분모로 가고요. 내항이곱, 이 외항이 곱은 a 곱하기 y제곱은 분자로 가요. 자, 그럼 이 수식을 이렇게 또 쓸 수 있죠. 자, 이 수식을 우리는 b분의 a 곱하기 얼마? x제곱 y제곱인데, 또 이것은 지수법칙에서 또 이렇게 쓸 수 있어. b분의 a 곱하기 xy 요거 전체 이렇게 제곱으로 요 수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교재에 나온 수식이 이 수식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 결론이 이제 여러분 교재에 97페이지 밑에 나와 있고, 이것을 말로 98페이지 중간에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잘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계산 문제를 하려면 요 수식을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요걸 쓸 줄 알면 다 풀립니다. 원리죠. 자, 이 네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을 했어요. 자, 네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해서 나온 두 번째가 누구 이론이냐면 컨버스입니다. 컨버스. 컨버스의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또는 컨버스의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 또는 분기점 모형이라고 해요. 자, 컨버스의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 분기점 모형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돼요? 중력 모형이겠지. 중력 모형. 자, 중력 모형인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쇼핑 센터에서의 매장 면적 1000제곱미터다. 우리가 B 쇼핑센터에 있어서의 매장 면적이 9000제곱미터다. 두 쇼핑센터까지 거리가 8km다. 이렇게 봤을 때 상권의 경계는 어디? 당연히 매장 규모가 작은 요 A 가까이 결정되겠죠. 이게 분기점이 되겠지. 분기점. 자, 그러면은 이 A 쇼핑센터로부터 몇 킬로, X킬로 할까요? 몇 킬로 떨어진 지점이 여기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이 되겠느냐. 구해볼 때 요거는 얼마? 그럼 요 거리는 8km에서 뭐를 빼주면 돼? X를 빼주면은 이 거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예에서 수정을 했거든요. 뭐를 수정했어요? 이제 컨버스는 원래는 인구에 비례한 것을 수정을 해서 이것을 우리는 쇼핑센터의 매장 규모, 이 매장 규모, 상권에 있어서의 범위는 매장 규모인 뭐에? 매장 규모인 매장 면적에 뭐한다? 비례한다. 매장 규모인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또 이 분기점으로부터 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또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하여튼 반비례는 뭐에 반비례하는 거야? 반비례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고, 뭐에 비례? 매장 면적에 비례하는데, 여러분이 이 매장 면적이 지금 인구를 뭘로 수정했다는 얘기죠? 매장 면적으로 수정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인데, 그러면 핵심이 뭐냐? 뭐를 22회 시험에 출제를 22회 시험 한 지문이 거기 나와요. 뭐죠? 두 도시에서의 두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이 바로 상권의 경계다. 그래서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 이게 포인트인데 그게 출제를 22회 시험 했죠.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 자, 그리고 18회 시험에는
지금 18회 시험에는 이 계산 문제를 또 출제를 했었죠. 계산 문제에 얘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이거든요. A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력은 매장 면적 1000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이건 A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력. 그럼 B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력은 매장 면적 9000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8-x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면 이 두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력이 뭐한 점? 같은 점에서 상권의 경계가 결정된다. 2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이렇게 곱하죠. 이렇게 곱하니까 공 3개는 없어져요. 9x제곱은 8-x제곱. 이 2차 방정식을 풀면은 x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x는 거리니까 양수입니다. 그럼 구할 수 있는데 요게 원리거든요.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에서 구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구하면 좋은데 이것을 결론을 이걸 풀면은 이런 형태의 수식이 나오는 거예요. 1 플러스 A로부터 구할 때 여기 본 게 A야. A분의 뭐죠? B. A의 어떻게 돼요? 면적 얼마? A의 면적 1000, B의 면적 9000. 여기는 두 쇼핑센터 간의 거리 8km. 요 수식이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거지, 결론이. 그러면 여러분 루트 9는 얼마? 공색은 없어지니까 루트 9는 루트 3의 제곱하고 제곱과 루트가 없어져서 3이야. 루트 16은 4고 루트 4는 2야. 그러면은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요, 루트 9 아니면 루트 16 아니면 루트 4밖에 안 내. 더 내면 여러분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 얼마죠? 이게 8km. 그럼 1 더하기 얼마 요거? 3이잖아요. 3이니까 8을 3으로 나누니까 얼마? 2km가 구하고준다. 18회 시험에 출제된 문제. 수식을 하면 쉽게 구하고 아니면 원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 그래서 여러분 99페이지에 그 중간에 문제가 바로 18회 시험에 출제된 문제가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허프가 나오죠. 자, 여러분이 작년 시험에서는 내일리가 냈기 때문에 허프가 올해는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계산 문제 나오면 올해 시험에 허프가 출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허프 올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론하면 학자들을 다 모아서 이론 물을 수도 있고, 계산 문제 내면 허프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데, 허프는 확률이죠. 자, 이 확률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또 22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허프는 확률론적으로 접근하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확률적인 상권 모형. 이 확률이란 말이 또 22회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 대도시 내에서 소비자에 있어서의 쇼핑 패턴, 유형을 결정하는 경험적인 확률적인 상권 모형이에요. 확률이 중요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허프는 네일리는 뭐를 기준했다? 도시 단위를 기준하는데, 이것은 상권 내에서 뭐를 기준? 매장 단위를 기준해. 상권 내에서의 매장 단위를 기준해서 구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확률적 상권 모형에서는 공간에 대한 거리 마찰 계수. 여러분 이 공간에 대한 거리 마찰 계수는요, 이 점포의 성격이라든지 또는 교통의 편리성에 따라 이 값은 달라져요. 여러분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가정한다? 이걸 2라고 가정합니다. 왜 2라고 가정을 하느냐? 자, 이 값을 2라고 가정하는 것은 계산을 여러분 편히 하기 위해서 그래요. 2라고 가정한다. 꼭 시험에 보면요, 2라고 가정이 꼭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2라고 가정하면 뭐를 적용하느냐면 중력 모형을 적용할 수 있어요. 중력 모형이 적용되면서 뭐에 비례한다? 매장 규모,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때 뭐가 돼요? 거리는 시간 거리의 개념을 말합니다. 시간 거리 개념인데, 자, 또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인데, 요거 바꿨죠?
반비례 비례로 바꿔서는 15회 시험에 한번 또 출제를 했어요. 15회 시험에 또 요걸 바꿔서 한번 출제를 또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이 허프 모형은 또 13회 시험, 이 허프 모형은 13회 시험에 출제했고 또 16회 시험에 또 출제했죠. 16회 시험 요거 나오죠. 우리는 특정 점포의 시장 점유율, 이용객 수, 매상고 계산을 간편하게 추산할 수 있다. 그 지문을 1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내용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기 보게 되면은 A 쇼핑센터, A 쇼핑센터에 있어서의 매장 우리가 5천, 매장 규모, 매장 면적이 5,000제곱미터. 예. 자, 매장 규모가 우리가 5,000제곱미터 이렇게 나오고, B 쇼핑센터, 여러분 여기가 도시에 있어서의 인구가 30만 명이다. 자, 시도시 인구가 30만 명이고 여기까지 거리는 10km다. 그런데 20km 거리에 뭐가 있냐? 여기에 있다. B 쇼핑센터가 있는데, B 쇼핑센터 매장 면적은 2만 제곱미터다. 2만 제곱미터다. 자, 이때 우리는 B 쇼핑센터를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이 얼마냐? 자, 여러분 B 쇼핑센터에서의 우리는 시장 점유율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 쇼핑센터의 시장 점유율 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B 쇼핑센터인데 이 얘기거든요. 저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100페이지 문제 보시면은 시도시 인근에 A, B 두 개의 할인점이 있는데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B 할인점의 이용객 수를 구하는데 단 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거리에 마찰계 수익값은 이다. 이라는 것은 요거 중력 모형을 이용한다는 거고요. 자, 거기서 도시 인구의 60%가 할인점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요 30만 명의 60%. 자, 이 시도시 인구의 30만 명이 몇 프로? 60%, 0.60%만 할인점을 이용한다. 그럼 얼마? 60%가 18만 명만 우리는 할인점, 쇼핑센터를 이용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얼마? 우리 B 쇼핑센터, B 할인점의 시장 점유율은 분모는요? 분모는 어떻게 돼요? 상권 내에 각 점포의 유인력의 합계. 그러면 A 쇼핑센터의 유인력은 뭐죠? A 쇼핑센터의 유인력은 뭐에 비례한다? 매장 면적 얼마? 5천에 비례하고 거리 10km, 거리 제곱의 반비례. 또 B 쇼핑센터의 유인력은 매장 면적 2만에 비례, 거리 20,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이걸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구하고자 하는 분자는 뭐? B죠. B 쇼핑센터의 유인력 2만에 비례, 거리 제곱의 반비례. 그럼 얼마죠? 2만을 20의 제곱은 400으로 나눠주면 50. 5천을 100으로 나눠주면 50. 또 여기 50이죠. 그럼 100분의 50이니까 2분의 1인데, 자, 시장 점유율을 구할 때는 시장 점유율은 퍼센트입니다. 퍼센티지니까 뭘 곱해주면 돼? 100을 곱해주면 구할 수 있죠. 그럼 몇 프로? 우리는 50%입니다. B 쇼핑센터 할인점을 우리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이 50%.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을 시장 점유율로 표현하는데, 그럼 이용객 수는 얼마? 그럼 B 쇼핑센터 이용객 수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얼마 이용한다? C도시 얼마? 18만 명이 이용해요. 할인점 쇼핑센터를 18만 명이 이용하는데 몇 프로? B 쇼핑센터 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이 몇 프로? 50%예요. 그러면 18만 명이 50%는 얼마? 9만 명이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죠. 자, 이런 계산 문제가 계속 두 점포 주주 구하는 계산 문제 계속 출제하는데, 그래서 이 계산 문제를 벌써 우리 4번 냈어요. 이런 계산 문제를 그러면 15-1회 시험, 20회 시험, 23회, 25회 시험에 이 계산 문제를 계속 4번 출제했어요. 올해도 계산 문제 출제 예상됩니다. 좀 잘 알아두시고, 또 22회 시험 출제된 내용이 있죠. 여러분 100페이지에 그
99페이지 밑에서 100페이지 올라오는데 보면 밑에 뭐 나오는 게 있죠. 이 얘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시도시에 있는 인구 18만 명이 비쇼핑센터를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은 몇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냐면 세 가지. 시도시에서 비쇼핑센터까지 이 거리, 그리고 비쇼핑센터의 매장 규모, 매장 면적, 그리고 경쟁 쇼핑센터의 수. 지금 하나밖에 없죠. 시가 있으면 두 개고. 그래서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그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또 22회 시험에 또 지문으로 또 출제를 했었죠. 이 허프는 시험에 진짜 또 많이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허프는 올해 출제 예상이 되거든요. 자, 네 번째, 넬슨. 자, 넬슨은 거기에 점포의 경영 주체가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고, 매상고를 우리는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장소 지점에 우리는 점포를 입지시켜야 하는가. 점포 입지 원칙 8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8가지 중에서 넬슨은 뭐를 강조한다? 넬슨은 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 양립성이라는 것은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어떻게 돼? 점포, 인접 점포들 간의 고객을 서로 주고받는 형상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피자집이나 햄버거집 그걸 먹으면요 속이 좀 느끼해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반드시 우리가 디저트로 뭐를 먹냐, 아이스크림을 드셔요. 그래서 꼭 아이스크림집과 피자집이나 햄버거집 바로 옆에 있어요. 서로 고객을 주고받아서 매출고를 올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같은도, 우리나라도 베스킨라빈스가 시장 점유율이 98% 정도 되거든요. 이 베스킨라빈스 점포가 있는 걸 유심히 보면요, 피자집이나 햄버거집 가까이 있으면요, 그건 진짜 입지 잘한 거야. 매출이 좋아요. 근데 그게 주변에 그런 게 없이 뚝 떨어지게 있으면 매출이 낮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보면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옛날 2002년도 월드컵 시대에 할 때 보면요, 뭐가 그때는 장사가 많이 됐냐면, 그때는 이상하게 나이트가 장사가 잘 됐대요. 2002년도 월드컵 시대. 그러면 나이트 하면은 뛰잖아요. 춤을 추다 보면. 근데 뭐가 부족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나이트집 옆에요, 양평 해장국집이 그리 잘 됐대요. 예? 그랬는데 문제는 나이트 잘 되니까 손님이 부족하잖아요.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옆에 점포를 해서 확장을 했는데 나이트가 3년 뒤에 망하니까 같이 망하더라고요. 손님 둘 다 많을 땐 좋았다가 나이트가 안 되니까 먹는 사람도 죽어지니까 이것도 망하더라고요. 그게 양립성이야. 고객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점포 입주할 때 잘 생각해야 돼요. 양립성을 늘 고려해야 돼. 중개업을 할 때도 양립성을 고려해서 서로 보완관계의 점포를 입지를 할 때 그걸 잘 해야 됩니다. 특히 상가 입지할 때 잘 해야겠죠. 자, 여러분 교재에 크리스탈로 갑니다. 102페이지. 자, 1933년 우리가 독일 남부 도시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업에 대한 입지 이론입니다. 서비스업에 대한 입지 이론 나타난 크리스탈러.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죠.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인데, 자, 우선 수요자가 어느 지역까지 분포되느냐, 수요자가 분포되는 지역을 분석하는, 이거는 거시적 측면에서의 분석이다. 이 거시적 측면에서의 분석을 말하고, 이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 이 중심지에 있어서의 또 이 형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중심지의 형성 과정에 우리는 초점을 둔 이론이다. 바로 이게 얼마죠? 1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지문이죠. 중심지의 형성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 그래서 크리스탈러 이론은 이 재화의 도달 거리, 자, 이 재화의 도달 거리와 이 최소 요구치에 있어서의 관계, 이 재화의 도달 거리와 이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자, 이 지문은 또 12회 시험에 출제된 지문인데, 그래서 여러분 용어들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중심지,
재화의 도달거리, 최소 요구치 이 용어를 가지고 24회 시험에 또 어떻게 3년 전에 또 출제를 또 했습니다. 용어. 자, 그럼 우선 용어 중에 중심지 용어도 24회 시험에 출제했죠. 그럼 중심지라는 용어는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을 해서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인 배후지에 공급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를 재화의 도달 거리다. 최대한의 거리. 그럼 중심지라는 건 뭐예요? 그럼 중심지라는 것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고객이 존재하는 배후지에 공급할 수 있는 중심 기능을 가진 장소를 중심지예요. 그러면 이 중심지에 있는 우리가 점포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고객이 존재할 수 있는 배후지에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 최대한의 가장 먼 거리를 연결하면 이게 상권이 되는데, 이 거리를 우리 뭐라고 하죠? 이 거리를 재화의 도달의 거리, 가장 어떻게 돼? 먼 거리에 있는 최대한의 거리다. 이 재화의 도달 거리 또는 범위라고 하죠. 그러면 언제까지? 요 선 있죠, 여러분. 요 선상. 이 선상은 수요가 뭐가 될 때까지? 제로가 될 때까지야. 수요가 요 넘어가 마이너스 가니까 공급을 안 하고 수요가 0이 될 때. 근데 24회 시험에는요, 요 0을 1로 출제한 거야. 1이 아니라 수요가 0이 될 때까지 공급을 하는 겁니다. 가장 최단의 거리죠. 자, 재화의 도달 거리 우리 설명을 했고, 그럼 최소 요구치는 뭐죠? 최소 요구치는 이 중심지에 있는 점포들이 도산 망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최소 얼마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중심지에 있는 점포들이 중심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객 수 또는 수요의 수준을 나타내는 이 범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최소 우리 요구치의 범위 또는 최소 요구 규모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중심지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 이 중심지가 성립을 하기 위한 조건은 이 그림처럼 최소 요구치의 이 범위가 재화의 도달 거리 범위 내에 존재했을 때 우리는 중심지가 성립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용어 설명이 우리 24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02페이지 그림 밑에 우리 중심지 상권의 형태가 나오는데, 중심지가 하나다. 중심지가 하나인 단일 중심지다. 자, 중심지가 하나일 때 상권의 형태는 어떻게 되냐? 자, 중심지가 하나일 때 상권의 형태는 뭐가 돼요? 우리는 원형이 돼요. 그런데 크리스탈로는요,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었다고 가정을 해요. 크리스탈로는요,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 크리스탈로는 이상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정육각형이 된다고요.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어 있는 경우는 크리스탈로는 이상적인 형태인 정육각형의 형태를 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우리는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우리는 크리스탈로는 중심지를 세 가지로 나누죠. 고차원 중심지, 중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지로 나눠요. 자, 고차원 중심지는 백화점 예를 들어 볼 수 있어요. 중심지 기능이 먼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백화점, 이게 고차원 중심지고, 저차원 중심지는 중심지 기능이 가까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뭐 편의점 같은 건 저차원 중심지. 그럼 중차원 중심지는 중심지 기능이 일정한 지역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으로 학교의 학군 같은 것을 우리는 의미하죠. 자, 그러면은 이 관련된 사항을 우선 확인을 해보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중심지 이론의 내용 103페이지 그림 밑에 보면 중심지 이론의 내용이 나오죠. 자, 그 내용, 중심지 이론의 내용은 우리 13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자, 중심지 이론의 내용은 13회 시험 출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죠. 이 고차원, 여러분 고차원, 고차 중심지 백화점이거든요. 그래서 롯데백화점 간의 간격 거리는 멀어요. 근데 저차 중심지 편의점, CU 편의점 간격은 가까워요. 저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 간의 간격 거리는 가깝다. 또 고차 중심지일수록 매장 규모는 크죠. 중심의 규모는 크고 또 다양한 중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또 저차원 중심지가 고차원 중심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차원 중심지의 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피라밋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거고, 또 여러분 시장 원리, 교통 원리, 행정 원리에 따라 중심지 수가 몇 개냐, 또 모형은 어떠하냐, 이것은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13회 시험에 출제했고, 또 중심지 이론의 한계 104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이 한계가 나오는데, 이 한계는 또 16회 시험에 출제된 지문입니다. 한계는, 자, 이 크리스탈러 이론은요, 단일재화를 취급을 하고 있는 점포들에 대한 공간 구조 이론입니다. 그런데 한계는 뭐냐? 그러면 유사한 상품을 취급을 하고 있는 점포들이 도심에 함께 입지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중심지의 형성 과정, 요게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중심지의 형성 과정에 초점을 두는데 이렇게 가거든요. 중심지 형성 과정을 보면요, 이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중심지거든요. 가운데 있는 게 중심지인데, 이 원은요, 이 원은 상권의 범위야. 상권. 그럼 중심지에서 이 상권까지는 재화나 서비스가 이렇게 공급을 하거든요. 근데 공급 안 되는 지역이 있어. 여러분 이 지역은요, 공급이 된다 안 된다. 빨간 점은 공급이 안 돼요. 중심지에서 생산된 상품이 공급이 안 되는 지역, 이게 바로 상권. 이 상권 배후지가 서로 이렇게 외접하고 있다. 이 배후지 외접형이에요. 이 배후지 외접형 형태는 이렇게 재화나 서비스가 미도달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이렇게 나와요. 배후지가 이렇게 중첩이 돼서 경쟁이 치열해요. 이 단계가 배후지 중첩형이야. 즉 어떻게 돼? 불필요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오겠죠. 무슨 형태? 정육각형 형태가 이제 오는 거예요. 정육각형. 그럼 여기 중심지에서 이렇게 재화나 서비스가 이렇게 다 공급이 돼요. 중심지에서 재화나 서비스가 이렇게 다 공급이 되는데 뭐가 없어? 빨간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심지에서 생산된 상품이 모든 전역에 빠짐없이 공급할 수 있는 이 형태가 바로 배후지 완결형인데, 이 배후지 완결형이 우리가 경쟁이 최소화가 되는 지역이다. 경쟁이 최소화가 되는 지역으로서 어떤 형태? 중심지가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다수의 중심지가 있을 때는 이렇게 무슨 형태? 정육각형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상권의 형태는 이상적인 모형이다. 정육각형. 그 내용입니다. 중심지가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면서 설명한 이론이 크리스탈러의 이론이다. 자, 그리고 104페이지 문제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뭐가 나오죠? 애플범 교수의 CST. C는 커스터머, 고객, 소비자고, S는 스파팅, 분포, T는 테크니크, 기법, 소비자 분포 기법 또는 고객 출발지 조사 기법이라고 해요. 자, 소비자 분포 기법, 고객 출발지 조사 기법인데, 자, 현재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시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홈플러스가 있으면요, 홈플러스에서 고객이 물건을 사러 옵니다. 그러면 그 많은 고객이 오는데 거기서 뭘 한다? 샘플링, 표본 추출해서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고객 인터뷰를 통해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해서 지도상에 표시를 해요. 그래서 상권의 범위를 획정할 수 있는 게 CST야. 그 고객이 와서 물건 사면 카드 끊으면은 한 달에 몇 번 평균 오느냐, 어떤 물건을 사는지 알 수 있어요. 고객의 특성도 파악을 할 수 있고, 또 어느 동네는 많이 오고 어느 동네는 적게 온다 알 수 있죠. 그럼 적게 오는 동네 올 수 있도록 유인을 해야겠죠. 광고 및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도 있고, 또 홈플러스 있는데 이마트가 들어서면은 홈플러스 매출액이 줄어드는데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 경쟁 점포와의 경쟁의 정도도 알 수 있어요. 경쟁의 강도. 그리고 또 점포 또 확장할 거냐 축소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점포 확장 계획에 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는 게 바로 CST. 그래서 CST는
지리적 상권의 범위를 실무적으로 획정하기 위한 기법인데 그 지문을 우리는 또 16회 시험에 또 한번 출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돼서 그 내용이 104페이지에 나와 있고, 자, 105페이지에 보시면은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 기존의 점포가 있어요.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점포가 있는데, 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점포가 있어요. 그럼 이 기존의 점포가 속해 있는 이 지역에 있어서의 1인당 평균 매상가 얼마냐, 인구수는 어느 정도 되냐, 소득은 어떻게 되냐, 이걸 가지고 한 개, 이러면 한 개의 점포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 요구치를 파악하는 것을 기존 부지 분석. 그럼 최소 요구치는 돈이 들어온 현재 가치와 돈이 나간 현재 가치가 서로 같을 때가 순현가가 0이 될 때인데, 순현재 가치가 0이 될 때를 최소 요구치라고 해. 최소 요구치를 파악을 해야 돼요. 최소 요구치보다 밑에 있으면 망하는 거니까 최소 요구치를 파악하고요. 두 번째는 도시를 분석하죠. 이 기존의 점포가 목표로 하는 시장을 충족시켜 주는 도시인가,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도시인가를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추가로 신규 점포가 입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을 통해서 분석해요.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해서 분석을 하는데, 순현가가 0보다 크면은 추가로 신규 점포가 입지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순현재 가치가 0보다 작으면은 기존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들이 이미 포화 상태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개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도시를 이렇게 몇 개의 동네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몇 개의 동네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각 근린지역이라고 하는데, 각 근린지역에서의 해당 업종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출 가능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추계를 하는 게 세 번째, 근린 분석. 그럼 네 번째는 대상 근린지역을 선정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를 이렇게 선정을 해야 돼요. 즉 세 번째 단계에서 구한 기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 번째 단계에서 구한 각 근린지역에서의 해당 업종에 대한 주민들의 지출 가능한 금액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구한 한 개의 점포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 요구치를 빼야 돼. 이 뺀 금액 중에서 가장 큰 지역을 이렇게 하나 선정을 해야 돼. 선정을 하면 마지막으로 뭐를 선정? 대상 부지를 선정해야겠죠. 대상 부지를 선정할 때는 최대의 수익을 창출시키는 부지를 선정하는데 이런 게 있거든요. 신규 점포가 들어서면요, 그 신규 점포가 속해 있는 동일 회사의 기존 점포의 매출액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 부지를 선정할 때는 대상 부지가 속해 있는 회사의 수익 극대화를 고려해서 대상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 왜냐, 다른 기존 점포의 매출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5단계로 나와 있는 내용이 여러분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5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대상 부지를 선정했으니까 이 선정된 대상 부지의 가능 잠재 매상가 얼마가 될 것이냐 추계하는 방법 4가지가 나오는데, 이 4가지는 잠시 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